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재판을 뒤흔든 존재가 변호사도 판사도 아닌 한 마리 개였다는 것을. 그 개는 수백 쌍의 눈길 속에 나타나 입에 낯선 물건을 물고 주인인 피고인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재판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전체 시스템이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사람들을 눈물짓게 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그 개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공의를 지키며 남긴 마지막 피 한 방울이었다. 당신은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믿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마음의 아름다움 채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거운 판결이 베테랑 형사경찰관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인물이 지난 12년 넘게 경찰계의 청렴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김민재 경위는 수십 건의 마약 단속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로 서울 형사팀에서 강철의 백지로 불리던 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법정 피고인석에 서서 굳은 얼굴로 두 손은 수갑에 채워진 채 영혼이 삶의 다른 버전에 남겨진 듯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뇌물수수와 중대한 사건의 기록을 왜곡한 죄였다. 날카로운 고발의 말들, 명확하고 치밀하게 정리된 증거들은 그에게 반박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다. 두꺼운 소송 서류, 송금 사진, 증인의 진술 기록 모두 무딘 칼날처럼 제시되었다. 즉시 배지는 않지만 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의 연약한 믿음을 갈기갈기 찢기에 충분했다. 민재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변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지어 고위 간부에게 손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넓지만 숨막히는 법정 안에서 그는 단 하나의 소망만을 품고 있었다. 비록 쓰러지더라도 군인으로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싶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 열의 의자에서 그를 떠나지 않는 눈빛이 있었다. 익숙한 황금빛, 갈색 눈동자, 가끔씩 깜빡이며 묻는 듯한 눈빛. 왜 저를 부르지 않으신 건가요? 그것은 민재가 처음부터 함께 훈련시키고 동고동락했던 경찰견 삐삐였다. 두 사람은 강남의 마약 소굴에 함께 잠입하고 백두산의 숲을 헤치며 도주한 범죄자를 추적했다. 민재의 몸에 남은 상처마다 삐삐의 그림자가 함께했다. 민재가 체포된 후 삐삐는 다른 부서로 강제로 옮겨졌다. 하지만 재판 전 일주일 동안 삐삐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했다. 서울경찰청 주변을 뛰어다니며 구석구석 냄새를 맡았다. 오늘 누구의 허락도 없이 삐삐는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정 한 구석에 조용히 누워 마치 오늘 운명의 날임을 아는 듯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삐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판결의 망치가 내려치기 직전 법정은 숨을 멈춘 듯했다. 서기가 판결문을 발표하려 했고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살짝 떨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삐삐가 재판정 한가운데로 돌진하자 경호를 맡은 경찰들이 당황했다. 누구도 반응할 틈 없이 삐삐는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었다. 입에는 먼지로 뒤덮인 작은 검은 물체. 오래된 전자기기처럼 보이는 것이 물려 있었다.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법정 안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다. 어떤 이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삐삐는 누구를 공격하지도 더 짖지도 않았다. 민재 앞으로 곧장 다가가 그 물체를 그의 발치에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엎드렸다. 평온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는 모습은 무언가를 돌려주는 의식처럼 등골이 서늘할 만큼 고요했다. 검찰 관계자가 다가가 그 물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단종된 소형 녹음기였다.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작동 버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무슨 일인지 사리모 리가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잠해졌다. 곧이어 중년 남성의 낮고 쉰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민재, 그 녀석 너무 착해. 함정에 빠뜨려야 해. 증거는 조작하면 되고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녀석은 나눠 먹지 않으니 살려두면 방해만 돼. 빨리 처리해야 해. 내가 말했잖아. 높이 올라가려면 가장 깨끗한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고.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레모 움직이지 않았다. 변호사, 판사, 경찰들 모두 경악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즉시 알아챘다. 시스템 내 높은 직책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다. 판사가 망치를 세게 내리치며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정황에 따라 재판을 잠정 중단한다. 모든 서류를 봉인하고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 긴장된 분위기는 혼란으로 바뀌었고 기자들은 문 앞에서 차단당했다. 하지만 그 직후 새어나온 소식은 한국 전역의 소셜미디어를 뒤흔들었다. 경찰견이 대형 형사 재판 중 함정에 빠진 형사를 구하는 증거를 물어왔다. 재판정에서 민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빗비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그 충직한 동물이 어떻게 그 기기를 찾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빗비가 무엇을 냄새 맡았는지, 누가 회의실에 그 녹음기를 숨겼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늦은 경고의 종소리처럼 의도적으로 남겨놓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발치에 얌전히 누워있는 삐삐를 보며 민재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속삭임으로 말했다. 넌 방금 나를 구했어. 아니면 더 치열한 싸움 속으로 나를 밀어넣은 거야. 법원은 판결 집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김민재는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동료였던 자들로부터 은밀히 다가오는 위협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날의 뜻밖의 녹음 이후 사건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 것뿐 아니라 그 사건을 운영하던 시스템 전체가 빛 아래 드러났다. 그리고 희생당할 뻔했던 김민재는 이제 어둠 속 세력들이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그는 경기도에 위치한 국립경찰훈련원 깊숙한 곳에 있는 격리구역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그가 거의 10년 전 경찰견 훈련을 비롯한 업무에 헌신했던 바로 그 훈련소였다. 이곳은 체포된 사람을 위한 곳도 감옥도 아니었다. 중립지대와 같았다. 복잡한 사건에 연루된 증인이나 경찰 간부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이었다. 약 20평방미터 크기의 방에는 창살이 없었지만 모든 구석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갑도 족쇄도 없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감시의 시선은 항상 존재했다. 민재와 매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수진 중위였다. 그녀는 오래전 한국경찰대학 동기이자 형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특별 증인 감시를 위해 이곳으로 임시배치 명령을 받았을 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민재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무죄로 믿고 있음을 알았다. 수진은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방식,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적어도 한 사람이 아직 그의 편임을 알려주었다. 매일 수진은 밥과 물을 가져오고 건강을 확인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모든 일은 감시 시스템의 날카로운 눈 아래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직 두 사람만이 알았다. 공무라는 껍데기 아래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에 흐릿한 흔적을 좇는 조용한 대화가 숨어 있었다. 민재는 공식 신문에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체포되기 3달 전 그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서류가 자주 바뀌고 있었다는 것, 증인의 진술이 갑자기 사라졌다. 녹음 파일이나 기록이 가짜 서명이 담긴 새 문서로 대체되었다. 그가 모든 서류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단 일주일 만에 그의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매끄러웠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듯 그가 도마 위 오르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다. 수진은 앉아서 듣고 때때로 업무 수첩에 형식적으로 몇 줄 적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재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때 바위처럼 단단했던 남자가 이제 네 벽 사이에 웅크린 날개가 꺾인 전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만약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연극을 연출한 자는 누구일까? 삐삐는 수진과 함께 지내게 된 이후로 전혀 편안해하지 않았다. 민재가 있는 격리구역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밥을 거부했다. 첫날 밤 삐삐는 잠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와 격리실 문 앞까지 달려가 조용히 누웠다. 눈은 안쪽을 향하며 마치 경계를 서는 듯했다. 그 후로도 삐삐는 그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했다. 수진이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삐삐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듯 완고하게 버텼다. 한 번은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 조용히 곁에 서서 밤새 격리실 문 앞을 지키는 걔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한때 주인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민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좁은 문틈으로 웅크린 차에 귀를 쫑긋 세우고 점점 야위어가는 삐삐의 모습을 보았다. 작게 물었다. 아직도 기다리냐?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인 뒤 그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건넸다. 위해 보호받는 피의자로 재판정을 떠났다. 보호라는 단어는 인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아는 자만이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어제도 삐삐는 아침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긴장과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동료의 충성심, 사람과 사람, 사람과 개 사이를 묶는 보이지 않는 유대는 가장 선명하고도 가슴 아프게 드러났다. 많은 말도, 약속도, 신뢰를 증명하는 보고서도 필요 없었다. 눈빛과 조용한 행동, 변하지 않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감옥에 갇혀도 결코 가둘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뢰, 의리,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이었다. 그날 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짙은 안개가 훈련소 전체를 차가운 얇은 담요처럼 덮었다. 새벽 3시 가까이 되었을 때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박수진은 얕은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에 불이 켜지자 그녀는 삐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털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옆구리에는 마른 핏자국이 짙은 붉은 줄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수진을 멈칫하게 한 것은 상처가 아니었다. 삐삐가 물고 온 물건이었다. 피로 얼룩진 천 조각과 함께 경찰청 로고가 새겨진 오래된 출입증이 있었다.
긁히고 구겨진, 마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듯한 모습이었다. 삐삐는 두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헐떡이며 누웠다.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수진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말아 챙기고 삐삐의 털에 묻은 피를 닦아준 뒤 손전등을 착용하고 비옷을 걸치며 문을 열었다. 삐삐의 진흙투성이 발자국이 콘크리트 바닥에 남긴 흔적을 따라갔다. 수진을 이끈 것은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수없이 김민재의 사건을 해결했던 그 개의 믿음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어렴풋한 직감이었다. 구불구불한 발자국을 따라 거의 1km를 걸은 수진은 낡은 건물 앞에 멈췄다. 그곳은 원래 경찰청 수도권 지역본부의 고위 회의실로 쓰였던 곳이었다. 2달 전 대규모 인사 이동 이후 봉인된 상태였다. 이곳은 민재가 체포되기 전 비밀 신문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다.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옆으로 다가가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가 뒤덮인 풀밭에 들어섰다. 흐릿한 손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아직 축축한 뒤집힌 흙더미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작은 발톱 자국과 피로 얼룩진 긁힌 흔적이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얇은 흙층을 파헤쳤고 녹슨 철제 틈, 오래된 환풍구 뚜껑에 손이 닿았다. 그녀는 내려가지 않았다. 내려갈 필요도 없었다. 그 틈 가장자리에서 수진은 비어있는 듯한 서랍을 발견했다. 하지만 서랍벽에는 발톱 자국과 출입증 끝부분과 정확히 맞는 긁힌 흔적이 가득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재판 당일 나타난 녹음기는 바로 여기서 삐삐가 꺼내온 것이었다. 이 장소는 법원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져 있었다. 지형에 익숙한 개가 밤을 새워 달려가 운명의 순간에 맞춰 도착하기에 딱 맞는 거리였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증거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었다. 왜 그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느냐였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그렇게 찾기 어렵지만 삐삐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숨겼느냐였다. 누구나 오래된 녹음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은 아니었다. 하물며 버려진 지하 서랍에 우연히 놓일 리도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을까? 어둠 속 누군가가 민재를 구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를 더 큰 게임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걸까? 수진은 전화기를 꺼내 현장 전체를 사진으로 찍고 이미지를 저장한 뒤 출입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돌아왔을 때 삐삐는 바닥에 웅크린 채 지쳐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 대단하다. 하지만 네가 방금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를 드러낸 게 아닌지 두렵구나. 다음 날 아침 민재와의 면회에서 그녀는 그 발견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물었다. 체포되기 전에 누구를 의심했었나요? 누군가 당신을 도우려다 이상하게 사라진 사람이 있나요? 민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대답했다. 이경우 경감, 마약 사건 수사 서류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 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돌연 휴가를 냈다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할 수 없었고 아무도 더 언급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눈을 깜빡였다. 주머니 속 출입증을 손으로 만지며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름을 확인했다. 바로 이경우였다. 그날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수진은 신문실과 격리구역을 나누는 단방향 유리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앉아 팔을 책상에 올린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멀리 응시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삐삐가 유리문 바로 앞에 누워 보이지 않는 인물을 지키듯 경계하고 있었다. 천조각과 출입증을 물어온 이후 삐삐는 행동이 달라졌다. 조용하고 경계심이 강해졌으며 수진이나 민재의 발소리 외에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 경우의 출입증은 수진의 직감대로 우연이 아니었다. 민재는 말했다. 이 경우는 민재가 체포된 마약 사건의 원본 서류를 직접 담당했던 동료였다. 꼼꼼하고 뇌물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으며 민재가 단위 내에서 진정으로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민재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 이경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가 담당하던 서류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부재 사유는 가족 문제로 인한 돌연 휴가로 기록되었지만 연락처는 알려지지 않았고 집을 방문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르지 않은 잉크 자국처럼 깨끗이 지워졌다. 민재는 이경우가 원본 서류의 사본을 보관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뭔가 더 큰 것에 닿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걸지도 몰라요. 수진은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다. 내부 시스템에서 이경우의 데이터 접속 기록을 하나씩 뒤졌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수를 두고 있음을 알았다. 만약 민재를 함정에 빠뜨린 세력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녀의 모든 추적 행위는 감시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경우의 마지막 로그인 기록은 그가 사라지기 사흘 전이었다. 임시 저장 서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흔적이었다. 그 서류는 민재의 직속 상관이자 특수수사팀에 참여했던 최상택 대령의 감독 권한 아래에 있는 코드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수진이 오랫동안 품었던 의심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최상택 대령 부하의 비리를 엄격히 다루고 공정함으로 칭송받던 그가 민재의 첫 구속명령에 서명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이경우가 휴가를 낸 후 그의 서류를 인계받은 사람이었다. 너무도 우연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도 위험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삐삐를 데리고 이경우가 근무했던 옛 경찰청 수도권 지역본부로 향했다. 그녀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삐삐는 열쇠나 서류가 필요 없었다. 삐삐에게는 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코는 냄새를 맡았다. 2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삐삐가 멈칫하더니 봉인된 자료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는 지문인식, 잠금 장치가 있었다. 수진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만 장갑을 낀 채 조용히 주머니에서 다른 출입증을 꺼냈다. 그것은 정기 점검을 명목으로 보한 시스템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은 것이었다. 문이 열렸다. 오래된 종이, 먼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불빛이 층층이 쌓인 서류 더미를 비췄다. 그 순간 삐삐가 낮게 낑낑거리며 방 왼쪽 끝 구석에 있는 잠긴 철제 캐비닛으로 돌진했다. 캐비닛 옆면에는 살짝 벌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숫자 자물쇠로 다시 잠겨 있었다. 수진은 캐비닛을 열 필요가 없었다. 캐비닛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길게 이어진 발톱 자국과 마른 핏자국은 삐삐가 물어온 출입증의 흔적과 거의 일치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현장 전체를 촬영하며 속삭였다. 이경우가 여기 있었어. 아마 이 안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제 질문은 누가 김민재를 함정에 빠뜨렸느냐가 아니었다. 누가 이경우를 위험 요소로 보고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그를 제거했느냐였다. 만약 이경우가 그 녹음기를 남겼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누군가가 그 증거를 주어 삐삐가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어둠 속에서 배신과 구원의 경계에 선 누군가. 수지는 새벽녘이 가까워질 때 민재의 격리실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놓았다. 이경우 경감은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살아있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 감금되어 있을 거예요. 방 안에서 민재는 쪽지를 읽고 손을 꽉 쥐었다. 밖에서는 삐삐가 다시 문 앞에 앉아 행정구역 뒤쪽의 건물, 감시 카메라가 없는 유일한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아침, 훈련소 전체가 아직 잠에 취해 있을 때 수지는 내부 조사실로 들어갔다. 손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보고서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하려는 일은 주어진 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 민재가 조용히 준비한 계획에 완전히 부합했다. 민재는 알았다. 오래된 녹음기나 삐삐의 발톱, 자국 같은 희미한 흔적만으로는 음모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문서, 진짜 도장, 부인할 수 없는 세부 증거가 필요했다. 시스템 어딘가에 교묘히 숨겨져 있거나 교체되거나 흐릿하게 지워진 것들. 수지는 영리한 접근법을 택했다. 이경우 경감이나 민재의 특수수사팀에 함께했던 간부들을 상대로 한 신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거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경찰관 역할을 맡아 서류 처리 절차를 배우려는 척하며 청사 조직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상하게도 의도적으로 꾸민 그 순진함이 배후의 인물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옛 특수수사팀의 증거 보관소를 담당했던 강태호 경위와의 면담에서 수지는 이경우와 최상택 간의 증거 인계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반초 동안 굳었다. 단 반초였지만 심리범죄를 다뤄본 수진에게는 그것이 무의식적 인정의 순간이었다. 그는 대답했다. 그 서류요? 이제 없어요. 이경우가 일을 그만둔 뒤 다른 부서로 넘어갔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 뒤에 숨은 회피와 불안을 눈치챘다. 그녀는 민재가 기억을 바탕으로 복원한 원본 서류 사본을 꺼냈다. 거기에는 특별한 메모가 있었다. 내부 비밀 작전, 의심스러운 간부 감시. 그날 밤 수지는 그 메모를 민재에게 건넸다. 그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고 나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거야. 이경우가 내게 말했었지. 겉으로는 수사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사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이중 간부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말한 적은 없어. 민재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했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경우를 제거하고 서류를 감추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거야.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수진은 민재 사건 이후 폐쇄된 옛 증거보관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임시봉인 해제 명령을 요청했다. 물론 모든 것은 우회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내부 조사 중 우연한 재검토 절차를 핑계로 보관소 담당자의 임시 출입증을 빌렸다. 밤 9시 훈련소가 한적해질 무렵 수진과 삐삐는 차갑고 깜빡이는 노란 불빛 아래 먼지로 뒤덮인 보관소로 들어갔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삐삐는 다시 조용한 전사가 되었다. 서류 상자와 서랍 하나하나를 냄새 맡았다. 삐삐는 낮은 상자 앞에서 멈췄다. HFM 공사라는 마크가 붙은 곳이었다. 마약 사건 용 4번.
민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사건 코드였다. 수진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있었다. 마지막 확인자의 서명은 최상택이었다. 그녀는 증거인계 보고서를 꺼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의 서명은 익숙해 보였지만 즉시 민재가 보고 난 서명과 비교했다. 맞지 않았다. 위조된 것이었다. 오른쪽 모서리의 잉크는 흐릿했다. 기록은 중간에 잘려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페이지 하단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작은 글씨였다. T.L. 확인. 직함도 부서 이름도 없었다. 단 세 글자. T.L. T.L.은 누구인가? T.L.은 무엇의 약자인가? 수진은 경악했다. T.L.은 수사 간부. 명단에 없었다. 법적 검토를 받은 적도 없었다. T.L.은 어떤 특수수사 회의에서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증거 보관소, 원본 서류, 수정된 문서에 모두 나타났다. 수진은 옷깃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모든 내용을 복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고 삐삐를 데리고 돌아왔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격리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삐삐는 곧장 김민재의 방, 문 앞으로 달려가 누웠다. 꼬리가 가볍게 흔들렸다. 마치 오늘 밤 그들이 한 걸음 더 이경우를 집어삼키고 민재마저 삼킬 뻔했던 거대한 빙산의 드러난 부분에 가까워졌음을 아는 듯했다. 이제 빛 밖으로 밀려났던 자들이 그 빙산을 한 겹씩 벗겨낼 차례였다. 민재는 박수진이 적어준 메모를 읽으며 손을 꽉 쥐었다. T.L. 이 그자야. 그가 나지기 말했다. 모든 걸 조종하는 자. T.L.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면 마지막 자물쇠를 열 수 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사실만 남았다. 오늘 밤 그들은 군함을 입은 자들이 만든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게임에 진입했다. 수진은 당직실에 앉아 있었다. 내부 보고서를 훑던 중 전화기가 가볍게 진동했다. 발신자도 번호도 없는 메시지가 떴다. 조심해. 내일 아침부터 중앙기록 보관소로 전출 명령이 내려졌어. 이유는 신문 절차 위반. 수진의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손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메시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다. 민재도 곧 재구속될 거야.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어. 증거를 묻으려는 계획이었다. 총도 고문도 필요 없었다. 단지 전출이라는 단어와 고개 끄덕임 하나면 충분했다. 그들의 진실 추적 노력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휩쓸려 사라질 터였다. 수진은 잘 알았다. 만약 내일 아침 그녀가 훈련소를 떠난다면 그들이 모은 모든 것, 진짜 서류, 위조된 증거, T.L.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질 것이다. 그녀와 민재는 비협조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두 이름으로 남을 뿐이다. 그날 밤 수진이 격리실로 들어섰을 때 민재는 그녀가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숨길 수 없는 불안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다. 왔구나, 그렇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저는 여기서 떠나야 해요. 형은 임시 구금시설로 다시 끌려갈 거고 누군가 줄을 당겼어요. 민재는 의자를 꽉 쥐었다. 얼굴이 무겁게 굳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 오늘 밤 가야 해. 1시간도 채 안 돼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삐삐가 찾아낸 모든 증거, 사진, 기록, 디지털화된 서류를 작은 하드드라이브에 압축해 삐삐의 사료 주머니 안에 숨겼다. 그들은 많은 것을 챙길 수 없었다.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되었다.
수진은 야간 당직원으로 위장한 보안 코드를 사용해 후문의 잠금을 해제했다. 새벽 2시 27분. 기술창고 뒤쪽의 작은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수개월간 연금 상태로 지내며 얼굴이 거뭇해진 남자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 뒤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유일한 동료 수진이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삐삐가 주인의 발뒤꿈치를 바짝 따라 달렸다. 입에는 증거가 든 주머니를 묶은 끈을 물고 있었다. 그들은 바람없는 소나무 숲을 가로질렀다. 과거 훈련소 사격장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버려진 황량한 오솔길을 넘었다. 민재의 머릿속 지도는 손바닥처럼 선명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어둠이 그들을 감싸주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은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 소리도 발밑에 마른 잎 부서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너무도 고요했다. 지나치게 산비탈 옆에서 갑작스레 총성이 울렸다. 단 한 발. 수진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삐삐의 묵직한 몸이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수진을 쓰러뜨리며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민재가 크게 외치며 수진을 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동시에 삐삐를 보았다. 땅에 쓰러진 삐삐의 옆구리는 휘로 흥건했다. 삐삐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총성이 울린 덤불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짖었다. 공격자의 위치를 알리는 듯 하더니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검은 그림자가 오솔길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두 번째 발사를 할 틈도 없었다. 아마도 민재와 수진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줄 몰랐거나 경고성 발포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총알은 진짜였고 피도 진짜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구한 삐삐는 민재의 품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은 칼로 옷을 찢어 상처를 임시로 묶고 출혈을 막으려 애썼다. 민재는 계획을 재정비했다. 백석산 위에 오래된 목자의 오두막. 기억나? 옛날에 나와 삐삐가 흔적 추적 훈련하던 곳. 바위 틈 뒤에 샛길이 있어. 새벽 전에 거기 도착하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만 남았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삐삐의 주머니에 든 진실. 썩어버린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진실을 위해서였다. 백석산 위의 목재 오두막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났다. 오래된 기억 속에 유령 같았다. 목재벽은 곰팡이로 뒤덮였고 지붕은 녹슨 철판이었다. 내부 바닥은 썩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이곳은 성지였다. 삐삐와 함께 냄새를 맡고 흔적을 추적하고 장애물을 넘으며 훈련하던 날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밤마다 모닥불을 피우고 라면을 나누어 먹고 지쳐 쓰러져 서로 곁에서 잠들었다. 말없는 전우처럼 오늘 이 오두막은 그들을 다시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이 아니라 신뢰와 피로 남은 마지막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삐삐는 낡은 목재 판자 위에 놓였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옆구리의 상처를 다시 묶었다. 총알은 연조직을 관통했지만 피가 많이 나와 찢어진 옷 몇 겹을 적셨다. 밧줄을 조일 때마다 삐삐는 작게 끙끙거리고 숨을 몰아쉬었지만 짖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 삐삐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나 아직 버틸 수 있어. 멈추지 마.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재는 몸을 숙여 한 손으로 삐삐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오랜만에 삐삐의 발을 잡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여전히 고집불통이야.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번엔 많이 아프지, 그렇지? 피가 낡은 판자 바닥으로 흘러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민재는 그 얼룩을 바라보다가 오래전 새겨진 벽에 긁힌 자국들로 시선을 옮겼다. 각선은 끝낸 사건을, 굵은 선은 죽을 뻔한 순간을 의미했다. 수십 개의 울퉁불퉁한 선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 글자였다. 비베, 신, 민재 비비 신로. 그가 삐삐가 첫 훈련을 마치고 강남 야시장 납치 사건을 해결한 날 새긴 것이다. 그때 삐삐는 아직 작고 노란 털에 갈색 눈이 동그란 강아지였다. 귀가 완전히 서지도 않았다. 동료들은 삐삐를 훈련소에서 가장 약한 개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삐삐의 눈에서 강인함을 보았다. 한 추격전에서 민재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삐삐가 먼저 뛰어들어 짖으며 지원을 요청하고 그가 구조될 때까지 지켰다. 기억이 거꾸로 재생되는 필름처럼 밀려왔다. 마약상에게 트렁크에 갇힌 민재를 구하려고 삐삐가 차문을 긁던 장면, 살인범의 손을 물어 아이를 칼날에서 구한 장면, 그리고 가장 최근 재판정 한가운데 녹음기를 물어와 수많은 이들이 짠 입막음 계획을 산산조각 낸 날, 그 모든 순간 삐삐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삐삐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민재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는 것이었다. 수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붕대를 붙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첫 번째 눈물이 떨어졌다. 삐삐의 발톱이 하나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수진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다 그렇게 된 것이었다. 두 번째 눈물은 삐삐의 목에 묶인 주머니에서 USB를 꺼낼 때 흘렀다. 그녀는 태블릿의 USB를 연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작년 의료계 금융 스캔들을 보도했던 기자 이지훈에게 데이터를 보냈다. 그는 수진에게 진짜 자료가 있으면 터뜨려주겠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데이터는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전송되었다. 만약 나와 민재가 사라지면 이걸 전부 공개해. 여기엔 이 실존한다는 증거가 있어. 메시지는 초록색 전송 완료 표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수지는 깨달았다. 어둠 속의 자들에게 단 한 번의 클릭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범죄 분석 전문 독립포럼에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철창 뒤에서 증거를 물어온 개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추적. 이름이나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문서의 일부, 위조된 서류 사진, 수정된 진술, 그리고 삐삐가 재판정에 물어온 먼지투성이 녹음기 사진가 공개되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일부 독립기자들이 원본 계정에 연락했고 다른 이들은 주인을 구한 개와 묻힐 수 없는 신뢰 이야기를 퍼뜨렸다. 수천 명이 SNS에서 글을 공유하며 삐삐를 경찰 최고의 영견이라 불렀다. 하지만 낡은 목재 오두막에서 그 영견은 숨을 쌕쌕거리며 누워있었다. 눈은 여전히 빛났고 마치 내가 아직 여기 있어. 계속 싸울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재는 일어나 멀리 백두산 자락에 덮인 흰 구름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이제 진실은 양날의 칼이 되었고 처음으로 몇 달 만에 그는 칼끝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철창 뒤에서 증거를 물어온 개 기사가 SNS에서 퍼지자 경찰청은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의 압박, 익명의 전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해외 언론의 보도 요청, 모두 꺼지지 않는 미디어 폭풍을 만들었다. 더 이상 누구도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었다. 진실은 깨진 뚜껑을 뚫고 터져나왔다.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연달아 소집되었다. 업계의 모든 시선이 민재 사건으로 쏠렸다. 한때 유죄로 몰렸던
그는 이제 억울함의 중심이 되었다. 시스템은 서류를 뒤지고 이름이 거론된 이들을 추적했다. 하지만 당국을 당황하게 한 것은 진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난 방식이었다. 해커도 수색 영장도 전문 도구도 아닌 한 마리 영견이 우연히 음모의 첫 고리를 끊었다. 이에 국가안보국장은 국가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 소송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 조작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최상택 대령의 개인 사무실을 수색하던 중 봉인도 아무도 없는 하드드라이브가 발견되었다. 무해해 보이는 책상 상자 교묘히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TL이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 자, 특별조사단이 국가안보국장의 지휘 아래 구성되었다. 목표는 익명기사의 정보를 확인하고 김민재와 관련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첫 소환장은 최상택 대령에게 발부되었다. 그는 특수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민재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 서류를 관리한 인물이었다. 최상택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익숙한 침착함으로 신문에 나타났다. 깔끔한 검정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냉정한 눈빛으로 마치 외부의 소동과 무관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순간 다른 정찰팀이 상급자의 긴급 명령으로 그의 개인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실은 소규모 행정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고 개인 지문 시스템으로 항상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백석산 오두막에서 붕대를 감고 누운 삐삐가 그 난공불락의 철문을 여는데 일조했다. 삐삐가 남긴 영상 데이터 덕분이었다. 최상택의 사무실 벽에 숨겨진 상자가 발견되었다. 조사팀은 거의 1시간을 들여 상자를 열었다. 그 안의 내용은 팀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3중 암호로 보호된 외장 하드드라이브였다. 해독 후 수백 개의 파일이 드러났다. 송금 사진, 내부 이메일, 입장이 흔들리는 간부들의 감시 일지까지 모두 세심히 분류되어 있었다. 말수듬, 중립, 감시 대상, 세 열로 나뉘어 있었다. 비밀 카메라에서 추출한 사진, 특수수사팀의 사람을 심는 계획, 상부에 제출된 위조 보고서 목록까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그리고 별도의 폴더, TL, 한대는 비공식 회의 목록이 코드로 기록되어 있었다. 각 회의는 한 단계씩 조작된 계획이었다. 민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부터 이 경우의 서류 파괴 명령까지 추출된 음성은 재판정 녹음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것은 한 사람, TL에 의해 조종되었다. 마지막 폴더가 열렸다. 짧은 텍스트 파일 하나, 단 한 줄, 모든 보고서를 임태영 소장 사무실로 전달, 검증 없이 처리. 장막이 거쳤다. TL은 임태영 소장이었다. 경찰청 부국장, 청렴과 공정함으로 칭송받던 인물. 그는 민재 사건 선고식에서 연설하고 기자들과 악수하며 우리는 어떤 비리도 덮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면이 벗겨졌다. 그 시각 민재는 오두막에서 삐삐를 돌보며 옛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TL은 임태영이야. 최상택은 체포됐어. 모든 서류를 역추적하고 있어. 무죄로 풀려난 김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쌕쌕거리는 삐삐를 내려다보며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속삭였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자가 이제 드러났어. 하지만 알아? 너 없었으면 진실이 살아날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목재 틈새를 뚫고 들어온 햇빛이 풀밭 위 마른 핏자국을 비췄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임태영 소장 체포와 서류 조작,
내부 매수로 얽힌 네트워크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경찰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일제히 김민재 경위의 무죄를 보도했다.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형사경찰관은 이제 권력의 유혹 앞에서 굳건한 정직과 신념의 상징이 되었다. 위조된 서류, 왜곡된 진술, 어둠 속 송금 내역이 하나씩 빛달에 드러났다. 전국 국민은 이 사건을 실화 영화처럼 지켜봤다. 하지만 민재에게 무죄가 선고된 아침, 다시 건네진 경찰 제복, 햇빛 아래 반짝이는 형사 배지는 그를 웃게 만들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백석산 위, 낡은 목재 오두막이 문을 연 채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엔 친구이자 내 발의 동료가 조용히 삶을 떠나고 있었다. 삐삐가 왔던 것처럼 고요하게 삐삐는 탈출 후 특별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총알은 내장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임시 응급처치와 폐혈증으로 상처가 괴사했다. 처음 며칠 삐삐는 깨어 있었다. 민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개를 들려고 애썼다. 박수진이 민재의 낡은 손수건을 가져오자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점차 숨소리가 약해졌다. 눈은 흐릿해졌고 깜빡임이 느려졌다. 수의사는 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삐삐는 지쳤어요. 그날 오후 민재는 특수치료실로 들어가 외투를 벗고 삐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었다. 오직 그와 수진,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개뿐이었다. 민재는 삐삐의 굳은 살 박힌 앞발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이마에 댔다. 나 돌아왔어. 봤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을 수 없었다. 네가 이겼어.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기분이야, 삐삐? 삐삐는 그를 바라봤다. 갈색 눈에 물기가 맺혔다. 짙거나 끙끙대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빛이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처럼 가볍게, 마치 민재가 진정으로 무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심하고 눈을 감은 듯 했다.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돌아섰다. 민재는 삐삐의 발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 사흘 뒤 삐삐의 장례식이 옛 훈련소 마당에서 열렸다. 민재가 삐삐에게 첫걸음을 가르치고 물어뜯기, 냄새 추적, 장애물 돌파를 훈련시켰던 곳이었다. 경기도 형사과 전원이 참석했다. 수많은 추격전을 살아남은 베테랑 전사들도 그날은 달랐다. 총성도 추모곡도 없었다. 한 사람씩 다가가 작은 관 위에 훈장, 모자, 빗바랜 손수건을 올렸다. 삐삐는 훈련소 한 구석, 삐삐가 훈련 중간 낮잠을 즐기던 늙은 느티나무 아래 묻혔다. 소박한 묘비에는 차가운 강철로 새긴 몇 줄만 있었다. 삐삐, 사건을 해결한 영견, 전사의 꿈을 지켰다. 그날 민재는 연설하지 않았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작은 무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계급을 나누는 경례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은 동료애를 바치는 듯 했다. 수지는 그의 옆에 서서 제복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잔잔한 바람이 스치며 갓 깎은 풀과 향, 냄새를 실어왔다. 맑은 하늘 아래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꼬리를 살짝 흔들고 조용히 사라졌다. 삐삐가 안식한 훈련소. 구석은 푸른 잔디로 덮인 작은 언덕이 되었다. 특별한 순례지가 됐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공문도 행정 절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 영견이 떠난 지 몇 달 만에 지역 주민, 옛 동료, 경찰학교 훈련생, 심지어 민재나 수진을 모르는 이들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향, 들꽃, 종이로 접은 뼈다귀, 조약돌에 그린 발자국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다. 점차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하지만 경건한 이름으로 불렀다. 영견 사당. 사당은 크지 않았다. 낡은 철판 지붕에
흰 페인트를 칠한 작은 공간이었다. 안에는 흑백으로 인쇄된 삐삐 사진이 놓인 제단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빛, 뒤쪽 나무판에는 몇 줄이 새겨졌다. 삐삐, 진실을 지키다 희생한 경찰견, 전사의 꿈과 정의를 지켰다. 그 후 매년 신입 훈련생들이 입수하면 첫 주 훈련 첫 행사는 영견 사당 방문이었다. 새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 아직 구두가 닳지 않은 이들은 잔디밭을 돌아 돌길을 따라 작은 사당으로 갔다. 삐삐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강사가 장황히 설명할 필요 없었다. 한 문장면 충분했다. 이게는 피와 목숨으로 함정에 빠진 장교를 구했다. 젊은 눈빛이 물들고 손이 굳게 쥐어지며 업에 대한 결심이 단단해졌다. 인근 마을 아이들도 사당에 자주 놀러왔다. 그들은 정치나 철창 뒤 음모를 몰랐다. 하지만 삐삐는 그들에게 영웅이었다. 아이들은 삐삐를 정의 지킴이 개라 불렀다. 한 소녀는 몰래 우유 상자와 플라스틱 뼈다귀를 사당에 놓고 속삭였다. 삐삐야, 밥 먹어. 굶지 마. 5학년 소녀는 삐삐 이야기를 듣고 수어원에 삐삐를 그렸다. 첫 문장은 이랬다. 커서 경찰이 되면 삐삐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요. 삐삐 이야기는 한 사건의 틀을 넘어섰다. 수진이 USB 데이터를 보냈던 기자 이지훈의 펜 아래 소설로 다시 쓰였다. 전사의 꿈을 지키다. 는 출간 첫 주에 매진되었다. 이어 TV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짧지만 강렬한 소개말이 붙었다. 무기를 든 자만이 전사가 아니다. 내 발의 심장이 불멸의 형상을 띈다. 드라마는 감동상을 받았다. 수많은 포럼이 삐삐 이야기를 충성심과 굴하지 않는 신념의 교훈으로 삼았다. 강원도 산골의 한 중학교는 새로 지은 도서관을 삐삐 포기하지 않다라 이름 지으며 역경을 이겨내는 상징으로 삼았다. 수진은 K9 인력개발부서로 전출된 뒤에도 매달 사당을 찾았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삐삐가 총에 맞았을 때 피를 닦던 낡은 손수건을 재단에 놓고 신입 훈련생들에게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쓰지 못하는 개가 권력과 총을 가진 수많은 이들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주인을 구하고 진실을 빛 아래로 끌어냈다. 하지만 민재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죄로 풀려난 후 김민재는 제대를 신청했다. 그는 민간 경찰견 훈련센터를 열었다. 간판에는 계급이나 경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하지만 로고 한가운데에는 갈색개의 실루엣이 있었다. 지혜로운 눈빛과 왼쪽 귀 옆 작은 흉터가 있는 개. 그는 센터 이름을 삐삐 훈련소라 지었다. 충성심은 훈련 첫 번째 교훈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훈련소의 개에서 전국이 아는 상징이 된 삐삐. 삐삐는 말하지 않았다. 과시하지 않았다. 훈장으로 새겨진 전공도 없었다. 삐삐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마지막 숨까지 주인을 위해 정의를 지키고 전사의 꿈을 지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훈련소 잔디는 다시 푸르게 자랐다. 하지만 삐삐의 무덤, 경기도 느티나무 아래 작은 땅은 여전히 고요한 전설로 남았다. 그곳 잔디는 더디 자랐다. 아무도 밟지 않았다. 훈련생들은 가볍게 걸었고 향은 늘 새 것으로 교체됐다. 묘비 주위의 작은 돌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각 돌은 말 없는 맹세, 소리 없는 감사였다. 삐삐의 첫 추모일, 민재는 묘비 앞에 조용히 섰다. 제복도 연설도 없었다. 영웅으로 칭송받는 대신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은색 목줄을 들었다. 삐삐를 훈련소에서 처음 데려왔을 때 사용한 목줄이었다. 밧줄은 해지고 고리는 녹슬었지만 그는 평생 간직했다. 말 없는 서약처럼 너를 끝까지 지켰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너를 데리고 갈게. 박수진은 뒤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중위가 아니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공로로 K9 훈련 교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매 강의에서 그녀는 기술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했다. 수백 명 앞에서 재판정에 뛰어들어 숨겨진 진실을 물어온 개 이야기, 주인에게 헌신한 생명, 정치를 모르고 서류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마음이 이끄는 대로 누군가를 구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땅속에 묻혔지만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뻗어나갔다. 마을 주민들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영견 사당의 향을 피우며 삐삐에게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어떤 이는 비 오는 밤 훈련소를 향해 조용히 달리는 흰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짖거나 울지 않고 그저 서서 바라보다 사라졌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삐삐의 영혼이 신입 전사들의 잠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새로운 경찰견 세대가 졸업할 때 민재는 훈련소 문 앞에서 연한 금색 털에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다. 크고 깊은 눈빛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강아지는 장난스럽고 활기찼다. 예전 삐삐 같았다. 민재는 이름을 짓지 않고 훈련생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단 하나의 이름을 외쳤다. 삐삐둘. 민재는 미소 지었다.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어떤 삐삐둘도 원래 이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이름은 반복할 필요 없이 이미 전설이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백석산 위 햇살이 작은 사당의 기와지붕에 비쳤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묘비에 꽂힌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민재는 삐삐가 곁에서 달리는 모습을 봤다. 더 이상 고통도 피도 울음도 없었다. 잔디 위 발소리만 부드럽게 울렸다. 이별의 인사 같았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삐삐는 떠나지 않았다. 내 발로 뛰는 영혼이지만 그 심장은 불멸의 형상을 띄었기 때문이다. 때로 정의는 말로 외쳐지지 않는다. 충직한 영혼의 고유한 지즘으로 전해진다. 삐삐, 진실을 빛 아래로 끌어내려. 목숨을 바친 경찰견의 이야기는 그가 흘린 피 때문만이 아니라 신뢰와 충성, 말 없는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사회가 돌아보게 했다. 권력자가 서명이나 힘으로 정의를 왜곡하고 흑백을 뒤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생명이 유일하게 매수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삐삐는 정치를 몰랐다. 소장이 누구인지, 범죄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가 아는 건 자신을 키우고 사랑하며 함께 생사를 넘나든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삐삐는 인간조차 모두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진실의 편에 섰다. 그 이야기는 애도뿐 아니라 거울을 남겼다. 친절, 정직, 사랑은 비록 계획에서 왔더라도 시스템을 흔들 힘을 가졌다. 계급이나 학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전설을 만든다는 것을 삐삐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잃어버린 믿음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